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윤리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 중에서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제목은 히포크라테스 그때와 지금, 영어로 하면 히포크라테스 then and now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문서를 비교해 볼 텐데요. 일단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하는 원문은 BC 460년경에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1948년에 세계의사협회가 개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두 문서의 차이가 약 2500년이나 되거든요. 그 정신이 동일하더라도 그 내용은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의사윤리 강령이라고 하는 문서, 이거를 잠깐 언급하는 수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로 될 텐데 한 8가지를 비교해 보고요. 한 가지는 1948년에 추가된 사항, 그 다음에 마지막은 현대 의사윤리 강령에 포함된 추가된 사항,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중점적으로 BC 460년의 문서와 1948년의 문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BC 460년경의 원문은 서문이 상당히 깁니다. 서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아폴로와 아스클레피오스, 히게야와 파나케야 및 모든 신들과 여신들에게 그들을 증인으로 하여 내 능력과 판단을 다해 이 선서와 맹세를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신들을 증인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민주사회에서는 어떤 계약적인 관계잖아요. 사회적 계약을 근거로 삼고 있는 그런 윤리라고 한다면 이때는 신 앞의 맹세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였습니다. 반면에 48년에 선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그때는 의학 입학할 때 이제 그런 선서를 했다면 지금은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면허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선생과의 계약이 바로 면허였던 것이죠. 선생이 허락해 줬을 때 그것이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지금은 사회적인 제도에 의해서 자격이 부여되지만 그 당시에는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에서만 자격이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명예라든가 명성과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48년의 문서가 나중 것인데 오히려 더 굉장히 예스럽죠. 나는 뭐 하노라.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한 거고 아직까지 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문은 나중에 번역한 거기 때문에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경어체로 돼 있죠. 지금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크게 바뀌고 있는 즈음에 이런 표현법도 고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BC 460년의 원문은 포상과 처벌에 관해요. 내가 이걸 지키려고 선서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세요. 그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걸 지키면 나한테 행운을 주세요. 나에게 명예를 주세요. 뭐 이런 거고요.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맨 뒤에 나옵니다. 앞에는 신앞에 맹세를 하고 맨 뒤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이 선서를 지키고 훼손하지 않는다면 나로 하여금 삶과 의술을 즐기고 앞으로 올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고 영예롭게 해주소서. 만약 이를 어기고 거짓 맹세를 했다면 그 반대의 경우를 당하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원문입니다. 근데 48년 건 어떻게 되느냐?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도록 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현대의 히포크라테스 문서가 굉장히 오히려 더 고대의 것보다 더 권위적인 그런 어투로 돼 있고 또 그 내용도 그래요. 내가 서약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신 앞에서 겸손을 떨었는데 지금 신이 없어지니까 의사가 거의 신의 지위에 가서 신의 위치에서 선언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고대의 문서는 문서의 내용을 보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계약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스승에 대한 의무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통 일반적인 도덕적 의무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무까지 진다고 되어 있어요. 읽어볼게요. 나에게 의술을 가르쳐준 스승을 부모같이 여기며 평생을 그의 동료로 살고 그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며 그의 아들을 내 형제와 같이 여기고 아들 얘기가 나와요. 그가 원한다면 어떤 대가나 계약 없이 의술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대가 돈도 안 받고 계약 필요 없다는 거죠. 당연한 의무로 여기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1948년 문서는 어떻게 됐느냐.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뭐 그냥 선언적인 수준에서는 머물고 마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고대 의학에서는 의협의 비밀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만 아는
그런 지식이었던 겁니다. 의학 지식이. 읽어볼게요. 나의 아들과 나의 스승의 아들 또 계약을 맺고 의료법에 따르기로 맹세한 학생들에게 지식과 가르침을 주겠으며 그 외의 누구에게도 비밀로 하겠습니다. 20세기 넘어오면 이런 비밀주의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죠. 비밀주의적인 요소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인터넷이나 이런 시대에 있어서는 비밀주의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8년에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의협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48년 문서가 굉장히 추상화됩니다. 오히려 BC 460년 문서가 훨씬 더 구체적이죠. 뭐 전통과 명예 뭐 이런 말로 이제 퉁치고 간다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고대의 문서는 환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부여돼요. 그 다음에 48년 거는 환자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 환자를 보호한다는 건 상당히 가부장적인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환자와 의사에 관한 관계가 그렇게 상하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환자를 우선하겠다. 환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좀 오만해 보인다는 거죠. 읽어볼게요. 고대 문서입니다. 나는 내 능력과 판단에 따라 환자의 이득을 위해 식이요법을 처방하겠습니다. 그를 위험과 불의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식이요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술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식이요법이었다는 겁니다. 개입 위주의 치료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뒤에 다른 항목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침습적이지 않은 치료법이 대세였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있고요. 침습적이지 않다고 하는 얘기는 위험과 불의로부터 보호한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침습적일 때는 위험과 불의가 개입될 소지가 많다는 것을 그 당시에 이미 밝히고 있는 거예요. 48년 문서는 어떤가?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이제 추상적이에요. 여섯 번째입니다. 고대 히포크라테스 문서는 성적 유혹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집을 방문하더라도 나는 모든 의도적인 불공정함이나 실수가 없이 환자의 이익만을 중히 여기겠습니다. 특히 노예든 자유인이든 남자나 여자와의 성적인 유혹을 피하겠습니다. 그 당시 의사라고 한다면 100% 남자였을 텐데 남자든 여자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 동성애가 좀 일반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해볼 수 있고요. 노예든 자유인이든 하는 말이 나와요. 신분제 사회지만 오늘날처럼 그렇게 복잡한 그런 위계구조는 아니었을 거예요. 48년 문서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고대에 있어서는 노예와 자유인, 남성, 여성 이런 정도의 구분만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사회적 구분이 훨씬 더 복잡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그 당시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그 수술을 하지 않겠다. 환자에게 독약을 주지 않겠다. 낙태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아요. 특히 낙태에 관련해서. 당시에 낙태가 굉장히 일반적이었는데 낙태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이 그 문서에 나오는 걸로 봐서 히포크라테스 학파는 피타고라스 학파와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가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누가 원할지라도 독약을 주지 않겠으며 그 사용을 암시하지도 않겠습니다. 여성에게 낙태약을 주지도 않겠습니다. 순결과 거룩함으로 나는 내 생명과 의술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수술칼을 사용하지 않겠으며 결석 환자에게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일을 직업으로 삼는 이들을 위해 양보하겠습니다. 내과와 의사와 외과 의사가 구분되셨다고 한 사실 보이죠. 수술을 하는 것은 외과 의사들한테 맡기겠다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 분업 체계가 완성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두 가지 신비적인 요소가 있었을 것 같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 내과 외과의 구분이 확실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정도로 보면 됩니다. 48년 문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가요.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여덟 번째입니다. 비밀 준수 조항이 있죠. 이거는 고대나 현대나 공통입니다. 두 문서를 비교해보면 1948년에 추가된 사항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내용들은 대동소이해요. 조금씩 추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 어조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정도인데 전혀 없던 것이 들어간 겁니다. 그건 뭐냐?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게 1948년에 만들어진 문서잖아요. 2차 대전이 끝났을 직후죠. 2차 대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의사들이 관여된 그 인종말소 정책, 뭐 나치 의사들, 일본의 731 부대의 의사들, 이런 의사들이 저질렀던 그 비인도적인 극악무도한 그런 행위들이 알려졌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행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각을 하게 된 거죠. 따라서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라고 하는 말이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들 영화 1987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그 고문치사당한 박종철이라고 하는 청년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서 경찰과 검찰이 하나로 움직이죠. 그 당시에 그 부검이가 중앙대 병원에 있었던 부검이가 또는 이제 그 당시 법의학자 두 분이
끝까지 밝혀내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우리나라 의사윤리 강령에 추가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없던 것들, BC 460년이나 1948년에 없던 내용들이 뭐 어떤 게 추가됐나 봅시다.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건 뭐 48년에 있었던 얘기고, 추가된 게 뭐 적정의료라고 하는 말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평등하게 또는 적정히 분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분배 문제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다음에 전문가적 양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문가 단체를 이제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진 그런 단체로 인정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적 양심이라는 말이 포함되죠.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1987년의 부검의에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공중보건이라는 게 과거에는 없었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 비밀보호 대신에 개인정보보호라고 하는 말이 이제 들어가 있죠. 시대가 그만큼 달라진 거예요. 비밀보호보다는 개인정보라고 하는 말이 더 적합해진 겁니다. 의료 자원을 관리해야 된다. 낭비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해야 된다. 건강한 사회가 건강해야 된다. 이해관계 관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요. 이제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거의 전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사는 이해관계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닌 거가 전제가 돼 있어요. 과거의 선언에서는. 의사도 이해관계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 스스로 이해관계를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특히 이제 지금과 같이 이제 의료윤리의 문제에서 과잉진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시기에 이런 이해관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최근에 이제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된 건데 자연스러운 죽음의 문제입니다. 연명치료 관련 문제죠. 그 이제 1997년에 있었던 보라매병원 사건으로부터 벌써 20여 년이 지났는데 인제서야 비로소 조금씩 그런 그 제도적 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사람 대상 연구입니다. 이건 뭐 이미 1948년에 이제 논의를 했죠. 나치의 그 생체 실험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때는 비인륜적인 행위였지만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는 것이 루틴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걸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겁니다만 자유의사에 따라서 성실히 이해하겠다. 자유의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떤 강제된 것이 아니다. 자유의사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사실상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자유의사로 뭐 이런 선언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윤리라고 하는 것과 법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도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개의 문서를 비교를 해봤어요. BC 460년, AD 1948년, 그리고 2000년대의 문서를 비교를 해봤는데 크게 보면 그 정신은 같다 할지라도 그 시대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크게 달랐기 때문에 그 내용도 그렇게 차이가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윤리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모두 다른 것도 마찬가지. 우리 사람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윤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해 나가는 것이고 따라서 고정되어 있는 무슨 의무라든지 또는 뭐 결과의 계산이랄지 예를 들면 의무론과 공리론처럼 하나의 기준으로 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 불합리하다. 따라서 우리가 덕윤리라고 하는 것이 또는 프로네시스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것이 윤리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거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거의 뭐 대등한 의미를 가지는 동아시아 중국의 문서를 한번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